그날 도장 꾹 찍고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1998년 봄이었습니다. 그땐 참 평범하게 살았죠. 남편은 동네에서 철물점을 했고, 저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서 보냈고, 딸 유진이는 24 영어 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밤마다 웃으며 학원에서의 일을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때는 그런 사소한 하루가 행복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야, 큰일이야. 거래처가 부도났대. 어떻게, 글쎄 우리 가게 어음까지도 같이 막혔대.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청주, 평택, 안산까지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사장님, 조금이라도 돌려주시오, 제발요. 며칠째 밥도 못 먹고 다녔어요. 그리고 남편 전화도 없이 저녁 때가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갑자기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자 씨 되시죠? 남편분이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달려가 보니 남편은 의식조차 없이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얼마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과로가 원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유진 아빠, 우린 어떡하라고. 안 돼요. 결국 사흘 뒤 남편은 끝내 우리 손을 놓고 먼저 갔습니다. 남편을 보낸 1998년 8월 23일 그날은 제 인생이 멈춘 날입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금고입니다. 부인 되시죠? 남편 명의 대출 정리하셔야 합니다. 철물점 임대보증금 압류 들어갑니다. 며칠 뒤 가게 문짝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철물점이 우리 전부였는데 하루 만에 다 비워야 했습니다. 못 드릴 공구를 상자에 담는데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어찌 살아야 할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2년 동안 빚을 갚느라고 지쳐가던 2000년 봄, 일하고 돌아온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원장님이 캐나다 영어학원에서 일자리가 났대. 비자랑 항공권, 방 보증금까지 합하면 3천만 원 정도면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비자비, 항공권, 보증금, 월세, 생활비까지 3천만 원이라니 어디서 그 돈을. 유진아,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애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 놓치면 난 평생 아무 데도 못 나가. 나 좀 보내줘. 제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못 나간다는 말이 꼭 빚 때문에 그 흔한 해외여행도 못 가본 딸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나를 탓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에 친정 큰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유진이가 캐나다로 갈 기회가 생겼어. 그랬더니
오빠가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야, 순자야. 나도 지금 부동산 투자 망했어. 집사람 몰래 대출도 있고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야. 그래도 조심스레 말했어요. 조금이라도 빌려줄 수 없을까, 오빠? 그 돈 있으면 나도 이자 막아야 돼. 유진이가 해외 나가면 뭐 달라지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다음으로 신우이에게도 갔습니다. 아가씨, 200만 원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신우이는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팔짱을 끼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하더군요. 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나는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였어. 우리 오빠 철물점 한다고 허리도 휘고 결국 빚에 치여 죽었잖아. 그 말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솔직히 불쌍한 우리 오빠 그렇게 된 거 다 언니 탓 아니야? 그 부도 난 가게도 그 빚도 다 언니 책임이지 내 책임이야. 기가 막혀서. 적금까지 깨서 신우이 결혼도 시키고 힘들어도 착하게 산 남편이었는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쥐어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언니네 일에 더 엮이기 싫어요. 앞으로 연락 안 하고 살면 하네요. 세상에 어쩜 그리 모진 말을. 내 가슴에는 커다란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이렇게 형제 친척들이 하나 둘 외면하고 세상에서 잊혀진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말 교회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도 여유는 없어요. 캐나다가 너무 춥다는데 유진이 따뜻한 옷이라도 사주세요. 그 안엔 30만 원이 있었어요. 생활비에서 쪼개내주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집 정씨 아주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통장에서 바로 뺐어요. 75만 원 밖에 안 되지만 급한데 쓰세요. 그분의 눈빛이 저를 울렸습니다. 105만 원. 유진이의 캐나다 비자 신청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3천만 원이 넘는 돈은 여전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 결국 이 집밖에 없구나. 우리 집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었습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 18평. 2001년 당시 시세가 3천만 원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세월이 그 숫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결국 우리 이름으로 산 집이었죠. 1층 작은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집을 장만하던 그날 남편이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가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비가 새면 대야를 받쳐놓고 겨울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 집은 우리 인생이었어요. 유진이가 자라고 남편이 밤마다 거래처 명단을 손으로 쓰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남편과 함께한 20년이 이 종이 한 장이었구나. 그래도 마음을 되잡았습니다. 유진이가 살 길이라면 남편도 하늘에서 용서할 거야. 그날 밤 집을 판 돈 3천만 원을 딸에게 건네줬습니다. 이 돈으로 비행기 타고 네 가고 싶은 대로 훨훨 가. 엄마는 괜찮아. 너라도 잘 살아야지. 유진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캐나다 가자마자 열심히 돈 보낼게. 정말 꼭이야, 기다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약속이다. 엄마는 이제 집도 없지만 내 약속 믿고 버틸게. 그게 2001년 봄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그때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진이는 약속했지. 꼭 돌아오겠다고. 그 믿음 하나로 70이 넘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성북구 삼성교의 작은 반지하 다세대 주택. 낮에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낡은 TV로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들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집집마다 대한민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해는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응원하고 편의점 앞에서도 낯선 사람들이 얼싸안고 노래했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뛰고 울고 환호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로 고요한 숨이 섞였습니다. 다들 함께 소리 지르는 그 순간에도 나는 혼자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유진아, 너도 TV 보고 있겠지?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그 집에서 묵묵히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새벽이면 경로당으로 가서 밥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반찬 봉사를 하며 순자 씨 덕분에 잘 먹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을 돕는 게 내가 아직 세상 속에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창가 쪽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버리려던 국화를 얻어다 키운 것이었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해도 물만 주면 다시 푸르게 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 작은 꽃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피어나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루는 우체통에 낡은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제 딸 유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 몇 줄이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은 밥이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 유진아. 엄마는 이제 괜찮다.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달에 한 번 오던 편지가 반년, 이제는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고 연락할 길이 없었지만 우리 아이는 분명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2005년 봄, 머리를 다듬으러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유진이와 고등학교 같은 반이던 친구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순자 씨, 유진이 잘 지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캐나다에서 잘 지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유진이가 얼마 전에 결혼했다던데?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결혼을 했다고요? 네, 외국 남자라던데요. 손에 쥐었던 잡지책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축하해야지. 좋은 일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기에 앉아있던 1시간이 몇 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의 옛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몇 번이고 썼다가는 지우고 망설였지만 유진아, 엄마야.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단다. 메일을 보내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감기의 약을 먹고 막 누우려고 할 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유진이.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유진아, 유진이니? 그래, 엄마다, 유진아. 응, 엄마.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옆에 있어서 오래 통화는 어려워.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짧게 말할게. 앞으로 내가 연락할 때까지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그 말에 귀가 멍해졌습니다. 왜 그러니, 유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유진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보내준 생활비로 지냈는데 캐나다에서 내가 가족도 없이 혼자 고생하니까 지금 남편이 많이 도와줬었어. 우리 고운 딸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 사위라니 고맙습니다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막상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가족 없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나 엄마 있다고, 우리 엄마 살아있다고 말 못하겠더라고.
나중에 얘기해야지. 나중에 하다가. 그니까 시간을 좀 줘, 엄마. 괜히 복잡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부끄러웠던 거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엄마.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또 전화할게. 남편이 부르고 있어서 가봐야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본능처럼 달려갔습니다. 택배기사, 보험 영업, 잘못 걸린 전화까지도 모두 유진이의 목소리만 같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장 골목은 여전히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배추 한 포기를 사기 위해 지갑 속 동전을 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배추를 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김치라도 내 손으로 보내주고 싶다. 매운 마늘 때문인지 오늘따라 눈물이 그릇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 겨울,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질 만큼의 시간 동안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체통에 낯선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짜리 한 장과 짧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냥 미안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으로 햇볕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린 제 얼굴에는 소금이 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작은 꽃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꽃송이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피는구나. 나도 아직 숨을 쉬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여러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물을 주면 씩씩하게 환한 얼굴로 피워주는 그 작은 생명을 지켜봤습니다.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2024년 77살. 그날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딱 1,000원짜리 3장이 손에 남았습니다. 복권방 앞을 지나가다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 저런 거 참 좋아했지. 그냥 재미 삼아 로또를 한 장 샀습니다. 어디 보자. 오늘 날짜 3월 12일 저녁 19시고 남편이 2월 5일, 유진이가 3월 7일생. 생각나는 대로 숫자를 칠해봤습니다. 복권방 주인이 웃으며 거스름돈을 건넸습니다. 주머니에 담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TV에서 로또 번호가 흘러나왔습니다. 3, 12, 19, 25, 37, 41 보너스 7.
얼른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봤습니다. 5개 숫자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그날 밤 TV 앞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을 사서 확인했습니다. 당첨금 2등 5억 원. 남편이 떠올랐고 유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버텨온 제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경로당에서 밥을 하고 어르신들 반찬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돈이 생겨도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던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야, 나야, 큰오빠다. 오빠 연락한 지 10년이 넘었네. 야, 오랜만이다. 너 복권 맞았다며? 예, 뭐 그냥 운이 좋았죠. 그 돈 있으면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나 이번에 사업 하나 새로 하거든. 너랑 나랑 공동으로 하면 대박날 사업이야. 내가 그 좋은 사업을 누굴 믿고 할 수 있겠니? 네가 나한테 딱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냐.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을 때 잘도 모른 척 하더니 10년이나 지나서 연락해 사업을 같이 하자니요. 오빠, 그때 말 기억하세요? 그때라니. 유진이 유학 간다고 했을 때요. 내 딸이 나가면 뭐 달라지냐 하셨잖아요. 그땐 나도 진짜 힘들었어. 그때 내가 말했잖냐. 맞아요. 근데 그 말 덕분에 배웠어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요. 네가 돈이 생기더니 이 오라비를 가르쳐 두는 거냐? 됐어. 딸내미도 외국 보내고 혼자 먹고 살기 힘들겠거니 해서 전화했더니 내가 아무나 돕고 그러는 줄 알아. 이럴 때 내 말 듣고 팔자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냐. 오빠, 이번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예요. 단박에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 만에 받은 형제의 전화는 쓴 약이라도 삼킨 것처럼 씁쓸했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야.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시누이까지 어찌 알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언니 복권 맞았다며? 세상에. 그러게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저한테 생기네요. 언니가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기도 덕분에 복권도 맞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좋은 일은 서로 나누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 그렇죠. 누구보다 가깝지만 남보다 멀어지는 것도 그 가족이라는 걸 제게 가르쳐 준 본인 입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이야.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장난 아니야. 오빠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조카 등록금은 챙겨줬을걸요. 10년 넘게 전화는 커녕 연락조차 말라고 남보다 못하게 그리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던 그 시누이가 참으로 낯짝도 두껍고 어이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말 기억하시죠? 아니, 무슨 말인데? 그 부도난 가게도 그 빚도 다 내 책임이라던 그 말이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언니는 참 별걸 다 기억하네. 근데 그 말 덕분에 제 인생을 탓하지 않게 됐어요. 아가씨도 저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행운이 찾아오겠죠. 아들 등록금은 아가씨가 직접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찬 거리 사다가 3,000원 남으면 그걸로 복권이나 사보세요. 저처럼. 시누이 전화를 끊고 나니까 10년 동안 목에 걸려 안 내려가던 고구마가 쑥 하고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사이다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니 10년 체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낯선 해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내 딸 유진이 우리 유진이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야, 유진이. 엄마 복권 맞았다며? 고등학교 친구 엄마한테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엄마 살아있다는 걸 말했더니 꼭 만나 뵙고 싶다고 그러네. 그래서 추석에 맞춰서 이번에 귀국하려고요. 이제 엄마 혼자 두기 싫어요. 같이 살면 좋잖아요. 사위한테 이제서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말했다니 그래도 돈이 좋긴 하네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유진이의 행복을 바랄 뿐 아무런 바램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사위한테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경로당 분들이 친척보다 살갑고 봉사하는 젊은이들이 내 아들이고 딸이란다. 유진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난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꼭 갈게요. 그래, 보고 싶다, 우리 딸. 그날 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가슴 안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그때 돈을 빌려준 정씨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5만 원 돌려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언니가 이런 날도 오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요. 정씨 아줌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꽃집이나 해요. 간판 이름은 소금꽃으로 정했어요. 제 눈물이 그 소금 같은 인생의 짠 경험이 꽃을 피운 것 같아서요. 몇 달 지나고 소금꽃이라는 작은 꽃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는 노란 튤립과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딸은 뭐래요? 그냥 잘 살라 그랬죠. 섭섭하지 않아.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게 이름 소금꽃. 참 좋죠?
제 인생의 눈물로 피운 꽃이에요.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품이 넓으면 부자고, 가진 게 많아도 마음이 좁으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복권은 한 번뿐이지만 삶의 기회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소금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